1941년 8월 1일 뉴욕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입니다. 수석 엔지니어 로버트 홀은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제품은 활주로를 따라 삐걱거리며 움직였습니다. 배럴 모양의 동체는 하나의 엔진으로는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XTB-1 시제품은 하늘로 향해 회전했습니다. 그 순간 해군 내부의 비평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큰 단발 엔진 항공기였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야심찼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 서투른 항공기를 공학적 재앙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항공기가 역사상 다른 어떤 미국 항공기보다 더 많은 적 군함을 격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전의 방정식은 다시 쓰여질 참이었습니다. 우아한 디자인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복잡한 형태로 포장된 순전한 파괴적인 효과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잡한 항공기는 하늘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 작동했습니다. 이 순간에 이르는 라정은 1939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미 해군은 미국 내 모든 항공기 제조업체를 시험할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937년에 도입된 더글러스 TBD 디버스테이터는 이미 구식이었습니다. 해군은 대체 항공기가 필요했고 그것도 빠르게 필요했습니다. 요구사항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시속 300마일의 최고 속도와 1000마일의 비행 범위가 필요했습니다.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했습니다. 모든 폭탄은 내부 폭탄창에 탑재되어야 했습니다. 승무원을 위한 방호 장갑과 자동 밀봉 연료 탱크도 필수였습니다. 가장 야심찬 요구사항은 전기로 작동하는 등쪽 포탑이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전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켰던 요소였습니다. 13개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쟁은 빠르게 2개의 최종 후보로 좁혀졌습니다. 보우트 에비에이션은 XTB-1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날렵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해군 평가관들로부터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먼 항공공학 주식회사는 XTB-F1을 제출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마치 성공적인 F-4F 와일드캣 전투기를 기괴한 비율로 부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우트 디자인은 더 예뻤습니다. 그러나 그러먼 디자인은 복잡했습니다. 보우트는 초기 계약을 따냈지만 보우트사는 이미 F-4U 코르세어 전투기 주문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군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내격기를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은 그러먼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르로이 그러먼의 팀은 불가능한 항공기를 건설해야 하는 불가능한 마감 시한에 직면했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 로버트 홀은 산더미 같은 요구사항을 응시했습니다. 해군이 원하는 모든 것은 무게와 복잡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항공모함 항공기에 성공적으로 통합된 적이 없는 시스템들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폭탄창만으로도 악몽이었습니다. 그것은 22.4인치 마크 13 어뢰 하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했습니다. 이 어뢰는 2000파운드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또는 4개의 500파운드 폭탄이나 폭내나 기뢰를 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폭탄창 문은 바닷물 스프레이, 고중력 기동, 그리고 전투 손상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동력 포탑은 훨씬 더 큰 난관을 제시했습니다. 이전의 후방 포탑 시도는 유압 및 수동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너무 신뢰할 수 없으며 전투 손상에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머는 전기 동력 포탑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전투에서 입증된 적 없는 기술에 전체 디자인을 걸었습니다. 전기 시스템이 고장나면 후방 사수는 무력해질 것이었습니다. 날개 접이식 메커니즘은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항공모함 엘리베이터와 경납고 갑판에 맞추기 위해 날개는 접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벤져의 날개는 해군 항공기 중 가장 큰 날개 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펼치면 54피트였습니다. 르로이 그러먼 본인이 디자인 회의 중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지우개를 동체로 종이 클립을 날개로 사용하라 해결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스토우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스토우잉은 복합각도 접이식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거대한 날개가 동시에 뒤로 그리고 이로 접히게 하라 날개 폭을 18피트로 줄였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유압 시스템, 잠금 핀, 그리고 구조적 보강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는 수백 파운드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R2600 엔진은
1700마력을 생산하는 ER-14기통 성형 엔진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엔진조차도 적재된 항공기를 들어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중량은 1080파운드였습니다. 전투 적재 중량은 15,095파운드였습니다. 이는 TBF를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단발 엔진 항공기로 만들었습니다. 해군 내부의 비평가들은 그것을 임신한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칠면조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발명들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1940년 12월 30일, 해군은 286대의 TBF-1 항공기 주문을 했습니다. 이는 시제품이 비행하기 7달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긴급함이 분명했습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고, 해군은 즉시 내격기가 필요했습니다. 복잡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941년 8월 1일의 시제품 첫 비행은 약속과 문제를 모두 드러냈습니다. 항공기는 비행했지만 트럭처럼 무겁고 둔하게 날았습니다. 조종사들이 익숙한 민첩한 전투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종 장치는 엉성했습니다. 조종사의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높은 조종석 위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는 끊임없는 주행, 끊임없는 수정, 그리고 끊임없는 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적재량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시스템, 비평가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복잡한 시스템들은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1월 28일이 왔습니다. 뉴욕 브렌트우드 근처에서 시험 비행 중 첫 번째 시제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명의 테스트 조종사, 밥 홀과 고든 이스라엘은 불길이 항공기를 삼키는 동안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시제품은 추락하라 파괴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비난했습니다. 디자인은 너무 정교하고 시스템이 너무 많고 고장 지점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전기 포탑, 접이식 날개, 거대한 폭탄창, 이 모든 것이 너무 야심찼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먼의 반응은 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제품은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테스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강력한 엔지니어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1942년 1월 3일, 첫 생산 TBF-1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시제품이 추락한 지 5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지 4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942년 6월 초까지 100대 이상의 TBF 어벤저가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항공기 중 6대는 평가를 위해 어뢰 비행대 8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비행대의 디버스테이터는 이미 항공모함 호넷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6대의 어벤저는 항공모함들이 미드웨이라는 작은 환초 근처에서 중요한 전투를 위해 출항한 지 몇 시간 만에 진주만에 도착했습니다. 지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6명의 승무원이 자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6대의 항공기 모두 미드웨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7시 10분. 6대의 새로운 TBF 어벤저가 미드웨이 섬의 핸더슨 비행장에서 이륙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항공모함 함대에 대한 첫 번째 공격 파도의 일부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정확히 5달 동안 운용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거의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내격기를 몰고 가장 경험 많은 항공모함 부대와 맞섰습니다. 일본의 전투 공중 초계기들은 늑대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진주만, 중국, 그리고 네덜란드랑 동인도에서 전투를 겪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미쓰비시 A6M 제로 전투기들이 둔중한 어벤저들을 찢어발겼습니다. TBF의 방어무장, 등쪽 포탑의 59경 기관총 한정과 복부 이치의 39경 기관총 한정은 단호한 전투기 공격에 대항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어벤저들은 느렸습니다. 최대 어뢰 공격 속도에서는 시속 130마일을 겨우 낼 수 있었습니다. 제로기는 시속 300마일을 초과할 수 있었습니다. 어벤저들은 하나씩 격추되었습니다. 엘버트 카일 어니스트 소위의 항공기는 계속해서 피격되었습니다. 20mm 기관 포탄이 날개, 동체, 꼬리를 꿰뚫었습니다. 그의 포탑 사수, 3등 항공 기계공 제2 데릴 매닝은
가슴에 기관포탄을 맞고 즉사했습니다. 그의 무선통신사, 3등 항공 무선통신사 해리 프라이어는 불과 17살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와 손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전기 시스템은 스파크를 튀기며 양기를 내뿜었습니다. 어니스트의 계기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상당한 무선통신사의 피가 조종석에 튀었습니다. 그러나 TBF는 계속 비행했습니다. 거대한 성형 엔진은 여러 차례 피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력을 생산했습니다. 자동 밀봉 연료 탱크는 비평가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복잡한 시스템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총알이 날개를 관통했을 때 항공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비평가들이 항공기 성능을 망칠 것이라고 말했던 추가 중량인 장갑판은 어니스트의 좌석 뒤편에 기관포탄이 명중했을 때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6대의 어벤져 중 5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오직 어니스트의 손상된 항공기만이 미드웨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명의 승무원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채 활주로에 불시착했습니다. 어니스트와 프라이어 모두 부상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젊은 무선통신사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던 순간을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조종석이 피로 뒤덮였고 항공기는 조종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항공기는 나중에 엔지니어들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소 9발의 20mm 기관포탄과 64발의 7.7mm 기관총탄에 피격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의 위대한 승리로 칭송받았습니다. 일본은 4척의 함대 항공모함을 잃었습니다. 미국 급강하 폭격기들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낡은 디버스테이터와 새로운 어벤저를 포함한 내격기들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어뢰 비행대 8의 희생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호넷에서 출격한 15대의 디버스테이터 중 단 한 대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지 게이 소이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바다에 떠서 이에서 펼쳐지는 전투를 지켜보았습니다. 미드웨이에서 온 6대의 어벤저는 5대의 항공기와 9명의 인원을 잃었습니다. 전체 비행대에서 오직 3명만이 전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니스트 소이는 미드웨이에서의 공로로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 중에 받을 3개의 훈장 중 첫 번째였습니다. 미드웨이에서 어벤저의 사상률은 83%였습니다. 비평가들은 프로그램 취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항공기가 너무 취약하고 너무 복잡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손실이 실패를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상된 항공기를 난구하던 정보 장교들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니스트 소이의 TBF는 일반 항공기 날대를 파괴할 만큼의 손상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생존자와 함께 기한했습니다. 전기 포탑은 치명적인 손상에도 불구하고 포탑 사수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작동했습니다. 폭탄창 문은 화재 속에서도 올바르게 작동했습니다. 날개 구조에 여러 차례 피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이식 날개 메커니즘은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엔진은 여러 차례 피격된 후에도 2시간 동안 작동했습니다. 항공기는 너무 정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튼튼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복잡한 시스템, 모든 중복, 모든 백업은 정확히 이러한 시나리오를 위해 TBF에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손상을 입고도 계속 싸울 수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설계되고 정교한 어벤저는 다른 어떤 항공기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때 승무원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생산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942년 8월까지 수십 대의 어벤저가 함대 비행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뢰 비행대 8은 새로운 조종사와 새로운 항공기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들은 2개의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군 항공 락사상 가장 훈장 많이 받은 비행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니스트 소이는 비행대의 제암류하러 과달카날에서 싸웠습니다. 그는 2번째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1942년 8월 24일의 동솔로몬 해전은 경험 많은 승무원들과 함께하는 어벤저 전술의 첫 번째 실전 테스트를 제공했습니다. 항공모함 사라토가와 엔터프라이즈에서 출격한 28대의 TBF가 일본 함대를 공격했습니다.
사라토가의 VT8에서 온 랄세대의 어벤저와 엔터프라이즈의 VT3에서 온 랄5대의 어벤저가 접근을 조율했습니다. 그들은 랄8의 어뢰를 명중시켜 경항공모함 류조를 격침시켰습니다. 7대의 어벤저가 손실되었지만 생존자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항공기는 엄청난 손상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 포탑은 여러 대의 전투기와 동시에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폭탄창은 빠른 폭탄 교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긴 비행 거리는 이전의 내격기가 도달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공격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42년 11월은 과달카날 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방대와 해군 어벤저는 일본 전함 하이의 격침에 핵심적인 락화를 했습니다. 하이는 야간 전투에서 손상된 37,000톤의 거대한 함선이었습니다. 어벤저들은 표류하는 거함에 어뢰를 명중시켰습니다. 이는 복잡한 항공기가 적을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주력함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대서양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태평양의 주요 니수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독일 유보트는 톤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란압군 상선들을 교체되는 속도보다 빠르게 침몰시켰습니다. 소형 호위 항모의 도입은 수송선단에 항공 어모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항공기로는 대잠수함전 수행이 부적합했습니다. 대형 폭탄창, 긴 항속거리 그리고 레이더 탑재 능력을 갖춘 어벤저는 이 락할에 완벽했습니다. AESP 해상 탐색 레이더를 장착한 TPF-1D 변형은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부상한 유보트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 폭탄창에는 폭내, 폭탄, 음향 어뢰 그리고 1급 비밀 마크 24 호밍 어뢰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호위 항모에서 출격한 어벤저들은 유보트를 추적하며 엄청난 효율성을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전함을 침몰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던 이 항공기는 이제 잠수함을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술은 단순하면서도 뛰어났습니다. 레이더를 장착한 어벤저들은 수송선단 앞에서 순찰하며 부상한 유보트를 찾았습니다. 유보트가 탐지되면 어벤저는 폭리와 로켓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는 잠수함을 강제로 잠수시켰습니다. 잠수함은 일단 잠수하면 속도가 18노트에서 8노트로 떨어졌습니다. 어벤저는 상공을 선회하며 소노부이를 투하하러 잠수함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동시에 구축함 호위대에게 격침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잠수함이 부상하라 도망치려 한다면 어벤저는 더 많은 폭내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잠수 상태를 유지하면 구축함들이 도착했습니다. 1943년 5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미국 호위 항모에서 출격한 어벤저들은 대서양에서 35척의 유보트를 격침시키거나 격침을 지원했습니다. 영국 해군이 타폰 그리고 나중에 어벤저라고 명명한 영국 어벤저들도 이 기록에 기여했습니다. 일본 잠수함을 상대로 한태평양 작전을 포함하면 총 잠수함 격침수는 대략 30척에 달했습니다. 다른 어떤 항공기도 이 기록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정교한 레이더 시스템, 다양한 종류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내부 폭탄창, 8시간의 순찰을 가능하게 하는 긴 항속거리가 모두 결합되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가장 효과적인 잠수함 킬러를 탄생시켰습니다. 1944년은 어벤저의 효율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기까지 거의 10,000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동부 항공기 사업부가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여 7,546대의 TPM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머는 2,290대의 TPF를 제작했습니다. 이 전환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머니 신형 F6F 헬켓 전투기 생산에 집중해야 했을 때 그들은 제너럴 모터스의 시연용 TPF를 전달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전적으로 판금 나사로 조립되어 있었습니다. 파커 칼론 나사 제조업체의 이름을 딴 이 PK 어벤저는 제너럴 모터스 엔지니어들이 항공기를 부품별로 분해하고 자동차식 대량 생산에 맞게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르로이 그러머는 제너럴 모터스가 어벤저 한 대조차 만들 수 있을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모터스는 그러먼 자체 생산량의 3배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1900마력을 내는 더욱 강력한 R2620 엔진을 장착한 TPM-3 변형은 1944년 중반에 비행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된 출력은 새로운 레이더 장비, 추가 장갑 그리고 증가된 연료 용량의 무게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44년 6월의 필리핀 해 전투는 어벤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몰아주었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불린 이 교전은 일본 항모 항공 전력을 전멸시켰습니다. 미국 전투기들은 하루 만에 250대 이상의 일본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마크 미처 제독은 일본 항모 함대가 극도로 먼 거리에서 퇴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대 이상의 어벤져가 어둠 너머의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도주하는 적을 붙잡으려는 미처 제독의 필사적인 도박이었습니다. 공격대는 늦은 오후에 출격했습니다. 많은 항공기가 어둠 속에서 기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행했습니다. 항공모함 벨로우 우드 소속 어벤져들은 경항모 희열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들은 악화되는 날씨와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일본 함선의 어뢰를 명중시켰습니다. 희려가 전복될 때 247명의 일본 수병이 사망했습니다. 많은 어벤져들이 기환 비행 중 연료가 고갈되어 바다에 불시착하거나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항모 갑판에 추락했습니다. 미처 제독은 함대 내 모든 함선의 등화를 켜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모든 등화 관제 규정을 위반하면서 항공기들을 기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80명의 조종사와 승무원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임무는 어벤져가 다른 폭격기들을 발이 무기게 할 조건에서도 작전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긴 항속거리, 신뢰할 수 있는 엔진 그리고 견고한 기체는 모두 불가능했을 임무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44년 10월에는 락사상 가장 큰 해전인 레이테만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병력이 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일본군은 레이테의 미군 침공군을 경멸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에 남은 함대 전체를 거의 다 투입했습니다. 이 전투는 3일 동안 수백 마일에 걸친 해락에서 펼쳐졌습니다. 4개의 개별적인 교전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략 400대의 어벤져가 전투의 모든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사마르 해전은 해군 락사상 가장 극적인 대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6척의 호위 항공모함, 3척의 구축함 그리고 4척의 호위 구축함이 4척의 일본 전함, 6척의 중순양함, 2척의 경순양함 그리고 11척의 구축함을 상대했습니다. 테피3라고 명명된 호위 항모들은 어벤져와 와일드캣 전투기를 운용했습니다. 이들은 함대전에 맞춰 설계되지 않았고 지상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44년 10월 25일 새벽, 구리타 다케오 제독의 중앙함대가 수펑선에 나타났을 때 미국군은 압도적으로 수적 열세였습니다. 하력에서도 치명적인 열세였습니다. 감비아 베이 소속 제10복합 비행대대 지휘관 에드워드 헉서블 소령은 거대한 일본 함선들을 상대로 자신의 어벤져들을 지속적인 공격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벤져들은 철갑탄이 없었습니다. 많은 항공기는 어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상 지원 임무를 위해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무기로든 반복적으로 돌격했습니다. 일부 조종사들은 무기 없이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일본군 포수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항모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소형 구축함들은 일본 전함들을 향해 자살적인 어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어벤져들은 그들과 협력하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감비아 베이는 반복적으로 피격되어 침몰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병력이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방어선의 맹렬함은 구리타 제독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가 상대하는 것은 호위 항모가 아닌 완전한 항공 전략을 갖춘 함대 항모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감비아 베이와 3척의 구축함을 침몰시킨 후 구리타 제독은 산베르나르디노 해협을 통해 철수했습니다. 그는 침공 함대에 대한 공격을 포기했습니다. 테피3 소속 어벤져들은 일본이 미드웨이 이후 해상에 보냈던 가장 강력한 수상 함대를 물리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임무를 위한 무기나 훈련 없이 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항공기의 다용도성을 증명했습니다. 1944년 10월 24일, 사마르 해전 전날 미국 항공기들은 시부얀 해를 통과하려던 초거대 전함 무사시를 공격했습니다. 무사시는 락사상 가장 큰 전함이었습니다. 72,000톤이 넘는 배수량의 9무늬 18인치 함포로 무장했습니다. 16인치 두께의 장갑으로 보호되었습니다.
일본 설계자들은 이 함선을 불침함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공격은 오전 10시 2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4척의 미국 항공모함에서 6차례에 걸쳐 259대의 항공기가 출격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함선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어벤져들은 여러 방향에서 어뢰를 명중시켰습니다. 정확한 수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18발에서 19발의 어뢰가 명중했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자현의 18발 그리고 우현의 9발의 명중이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 자료는 총 11발을 보고했습니다. 각 어뢰는 600파운드의 토펙스 폭약을 탑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TNT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커티스 SPECC 헬다이버 급강하 폭격기들은 17발의 폭탄 명중을 추가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직후 무사시는 전복되어 침몰했습니다. 1023명의 승무원이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락사상 가장 큰 전함이 항공기에 의해 격침되었습니다. 어벤져들은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5개월 뒤인 1945년 4월 7일, 무사시의 자매함 야마토가 마지막 출격을 감행했습니다. 텐고 작전은 자살 임무였습니다. 이 작전은 초거대 전함을 오키나와로 일방통행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펀도 항해에 필요한 연료만 실었습니다. 미국 잠수함들이 이 기동 부대를 발견하고 그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미처 제독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출격시켰습니다. 150대 가까운 어벤져를 포함한 386대의 항공기가 일본군 부대를 덮쳤습니다. 공격은 오후 12시 3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벤져의 첫 번째 파도는 자현에서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야마토의 대공 방어를 압도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우현에서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 파도는 함선이 심하게 기울었지만 여전히 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뢰 명중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측 자료는 최소 11발의 어뢰 명중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항공기 유형에서 기록된 정확한 수는 불확실합니다. 전함 포탄을 막기 위해 설계된 야마토의 거대한 장갑도 수면 아래를 타격하는 어뢰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부 격실이 침수되었습니다. 기울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오후 2시 23분, 첫 공격으로부터 2시간 46분 뒤 야마토는 폭발했습니다. 60마일 밖에서도 버섯구름이 몰았습니다. 대략 3,000명의 승무원 중 2,500명에서 3,100명 사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함의 시대는 야마토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어벤져들은 야마토급 초거대 전함 2척을 모두 격침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12척의 항공모함, 4척의 추가 전함, 19척의 순양함, 25척의 구축함 그리고 대략 30척의 잠수함을 격침시키거나 격침을 도왔습니다. 총 격침 톤수는 100만 톤이 넘는 적 함선에 달했습니다. 다른 어떤 항공기 유형도 이 기록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1941년에 비평가들이 일축했던 복잡한 내격기는 락사상 가장 효과적인 함선 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벤져 임무의 대다수는 극적인 어뢰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1944년 말까지 일본 수상함들은 항구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크 13어뢰는 전쟁 후반 개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는 항공기를 강력한 대공포 사격에 노출시키는 느리고 직선적인 공격 비행을 요구했습니다. 어벤져들은 점차 재래식 폭격, 스킵 폭격 그리고 로켓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2,000파운드짜리 어뢰 한 발을 실을 수 있었던 대형 내부 폭탄창은 2,000파운드의 폭탄, 로켓 또는 여러 무기의 조합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어벤져들은 태평양 전역의 상륙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벙커, 포병 진지 그리고 병력 집결지에 폭탄을 투하하고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 임무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다용도성은 전투를 넘어섰습니다. 넓은 내부 공간에는 화물, 우판 그리고 인력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어벤져들은 공중 구급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섬 활주로에서 부상병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들은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적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항구와 연안 해락의 기뢰를 부설했습니다. 그들은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며 추락한 조종사들을 찾아냈습니다. 1941년에는 단점으로 보였던 정교한 설계는 1945년에는 이 항공기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어벤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견고함을 직접 경험한 한 어벤져 조종사는 소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였습니다. 1924년 6월 12일에 태어난 부시는 18번째 생일인 1942년 6월 12일에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이날은 그가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비행 자격을 얻었을 때 당시 최연소 2관 해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1943년 6월 9일 18살의 부시는 항공모함 샌 제신토의 제51월의 비행대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어벤저를 타고 58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228 비행 시간을 기록했으며 128번의 항모 착륙을 해냈습니다. 그는 웨이크 섬, 마리아나 제도, 본인 제도 그리고 필리핀을 상대로 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1944년 9월 2일 19살의 부시는 항공모함 샌 제신토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는 약혼녀의 이름을 딴 TBM 어벤저 바바라를 타고 치치섬의 일본군 시설을 폭격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승무원은 소위 윌리엄 화이트, 무장 담당관 그리고 이등병 존 딜레이니로 구성되었습니다. 목표물은 대공포로 강력하게 방어되는 무선 송신기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부시의 항공기는 목표물 상공에서 대공포 사격에 피격되었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종석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재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폭격 비행을 완료하라 무선 시설을 명중시켰습니다. 불길이 기체 전체로 번지자 부시는 탈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불타는 항공기를 이끌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무원에게 일본군으로부터 벗어나 구조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섬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로 향했습니다. 부시는 약 2000피트 상공에서 탈출했습니다. 그의 낙하산은 성공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에서 나갈 때 꼬리 안정판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바다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수면으로 떠올랐을 때 그의 2명의 승무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이트와 델란이 모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낙하산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부시는 구명된 목을 부풀려 치치시마에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멀어졌습니다. 일본군 보트들이 그를 찾아 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부상과 탈진으로 점점 약해지면서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습니다. 다른 미국 항공기들이 그가 구조될 때까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선회했습니다. 물속에서 4시간 후에 미 해군 잠수함 핀바흐가 근처에 부상했습니다. 승무원은 지친 조종사를 배에 태웠습니다. 부시는 그의 항공기에서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치치시마에서 몰아준 그의 행동으로 인해 부시는 항공기가 불타고 있음에도 폭격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는 수훈 비행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투 임무를 마친 후 국내로 돌아와 비행 교관으로 복무했습니다. 전쟁 후 부시는 국회의원, 국제연합대사, 중앙정보국 국장, 부통령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의 4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해군은 그의 이름을 기려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을 취력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의 제식 번호는 CVN-77입니다. 부시는 어벤저 항공기로 58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1228 비행 시간을 기록했으며 128회의 항공모함 착륙을 성공했습니다. 그는 다른 수천 명의 어벤저 조종사들이 배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실수에 대해 용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피해가 발생하고 적의 공격을 받고 시스템이 고장 나더라도 정교한 설계는 생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복성, 과도한 설계, 다중 백업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러 승무원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통계는 비평가들이 보기를 거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의 10,000대의 어벤저 항공기가 인도되었습니다. 46,000회 이상의 전투 출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전투 손실은 729대의 항공기였습니다. 출격당 1.58%의 손실률은 전쟁 중 어떤 전투기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대공포 사격으로 인한 손실은 420이 되었습니다. 공중전으로 인한 손실은 단 47대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항공모함 갑판에서의 착륙 사고를 포함한 작전 사고는 260대를 차지했습니다. 고장 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정교한 시스템은 거의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싸울 수 없다고 라겨졌던 이 항공기는 죽이기에는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내격기와 비교하면 어벤져 항공기의 우위가 드러납니다. 진주만을 황폐화시켰던 일본의 나카지마 B5N2 항공기는 1943년까지 구식이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군 전투기에 대항할 속도, 항속거리, 방어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페어리 소드피시 항공기는 전설적인 지위에도 불구하고 복엽기로 천으로 덮어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현대 전투기가 드문 환경에서 운용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더글러스 TBD 데버스테이터 항공기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량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호넷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제8내격 편대의 데버스테이터 항공기들은 공격에서 15대의 항공기와 29명의 승무원 전원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임무를 수행한 어벤져 항공기는 한 대의 항공기와 2명의 생존자를 데리고 귀환했습니다. 그렇게 손상된 TBF는 생존성의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견고한 공학 기술을 통한 생존성이었습니다. 해군의 급강하 폭격기인 커티스 SB-2C 헬다이버 항공기는 전쟁 내내 지속적인 기계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이를 괴물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은 애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헬다이버의 복잡성은 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벤져의 복잡성은 오히려 중복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차이는 철학에 있었습니다. 커티스는 겨우 쓸만한 정교한 항공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머는 필요 이상으로 훨씬 뛰어난 정교한 항공기를 만들었고 그 후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후 분석은 더 깊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벤져 항공기는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잡성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복잡한 시스템은 여러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무게와 복잡성을 더한 대형 폭탄창은 항공기에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야기에는 어뢰, 폭탄, 폭내, 그리고 기뢰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레이더 장비, 음향어뢰, 정찰 카메라를 실을 수 있었습니다. 보조 연료 탱크와 화물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항공기도 이러한 유연성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비평가들이 고장 날 것이라고 말했던 전동 포탑은 유압 시스템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공격하는 전투기를 더 빠르게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무게와 부품을 더했던 스토우용 접이식 메커니즘은 대형 항공기를 작은 호위 항공모함에도 탑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어벤져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함선의 수를 늘렸습니다. 스토우임 그 자체는 혁신적인 공학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르로이 그러머는 해외 중에 손에 든 간단한 재료를 사용하여 이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분홍색 지우개를 동체로 삼고 종이 클립을 날개로 꽂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각도로 실험하면서 복합 피벗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점은 날개를 동시에 위로 그리고 뒤로 접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스토우잉이라는 메커니즘은 54피트 2인치의 날개폭을 접었을 때 약 18피트로 줄였습니다. 이 독창적인 디자인 덕분에 거대한 어벤져 항공기는 가장 작은 호위 항공모함의 엘리베이터에도 들어맞을 수 있었습니다. 스토우잉은 수십 년 동안 그러먼 항공기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헬캣, 베어캣, 쿠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호크아이 항공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항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던 견고한 구조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벤져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를 파괴할 수 있는 손상을 견뎌내고 계속 비행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날개에 구멍이 가득하고 엔진에서 랑기가 나고 유압 시스템이 고장나고 전기 시스템이 단락된 채 항공모함으로 돌아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항공기는 조종에 계속 반응했습니다. 과도하게 견고한 구조, 중복된 시스템, 심지어 과도한 무게까지 이 모든 것이 승무원들을 살아서 집으로 데려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벤져 항공기는 다른 어떤 해군 내격기보다 더 많은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미국 항공기 유형보다 더 많은 적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역사상 다른 어떤 항공기보다 더 많은 잠수함을 파괴했습니다. 동시대의 어떤 폭격기보다 더 많은 락할, 더 많은 전장, 더 많은 조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무시되었던 이 항공기는 전쟁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완벽하게 설계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어벤저 항공기의 임무는 1945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후 개량형은 1954년까지 미국 해군에서 계속 비행했습니다. 이때 신형 항공기가 최전선 임무에서 마침내 그들을 대체했습니다. 캐나다 왕립해군은 1960년까지 어벤저 항공기를 운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북대서양에서의 대잠수함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캐나다의 에주3 개량형은 자기 이상 탐지 붐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이 붐은 후방 동체에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잠수 중인 소련 잠수함을 추적하는 정교한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혹한의 북대서양을 몇 시간 동안 순찰할 수 있는 항속거리를 가졌습니다. TPM-32와 그 파생형은 놀라운 수명을 자랑했습니다. 프랑스는 1950년대 초 인도차이나에서 항공모함 아르망슈에서 어벤저 항공기를 운용했습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는 1960년대 초까지 어벤저 항공기를 대잠수함 순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항공모함 카렐 도르만에서 이 항공기를 운용했습니다. 브라질, 우루과이,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어벤저 항공기의 탑재 능력, 항속거리, 그리고 신뢰성의 조합이 해상 순찰에 완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정교한 항공기는 놀랍도록 쉽게 비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더 새롭고 더 좋다고 여겨지는 설계보다 이 항공기를 선호했습니다. TPM-3W 개량형은 공중 조기 경보를 개척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거대한 ANAPS-20 레이더를 기체 하부 레이더 돔에 탑재했습니다. 이 비행 레이더 플랫폼은 함정 기반 레이더가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함대 방공 조정관에게 중요한 조기 경보를 제공했습니다. TPM-3S는 대잠수함전에 특화되어 고급 소노부이, 레이더, 그리고 음향 유도 어뢰를 탑재했습니다. 이 변형기들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어벤저 항공기는 전쟁 종료 후 9년 동안 미국 해군에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설계로서는 예외적인 서비스 수명입니다. 이 항공기의 마지막 전투 사용은 1951년 한국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설과는 달리 어벤저 항공기는 락사상 마지막 어뢰 공격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해는 어벤저의 후계기인 더글러스 AD 스카이레이더 항공기에게 돌아갑니다. 1951년 5월 1일 프린스턴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제195 공격편대와 제35 혼성편대의 라덜대의 AD-4 스카이레이더 항공기가 북한의 해안댐을 공격했습니다. 그 댐은 폭한강의 물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북한군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유엔군이 진격하는 지역의 물을 방류하러 침수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물의 흐름을 막아 노출된 강바닥에 유엔군을 가두었습니다. 스카이레이더 항공기들은 마크 1 모델 13 어뢰를 탑재했습니다. 이는 어벤저 항공기가 전쟁 내내 탑재했던 것과 동일한 무기였습니다. 8발의 어뢰가 투하되었습니다. 7발이 댐에 명중했습니다. 6발이 폭발하라 콘크리트 구조물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임무는 항공 어뢰가 지상 목표물에 사용된 락사상 마지막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내격기의 시대는 전략적 목표물에 어뢰를 발사하는 항공기의 정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어벤저 항공기는 그 시대를 정의했습니다. 그 강력한 후계기인 스카이레이더조차 궁극적으로 넘어서지 못할 기준을 세웠습니다. 어벤저 항공기에 대한 현대적 분석은 시대에 훨씬 앞선 설계 결정을 몰아줍니다. 수정 없이 다양한 무기를 수용할 수 있는 모듈식 내부 폭탄창은 현대 다목적 전투기를 예견했습니다. 유압 시스템보다 전기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은 Z시대 설계를 예측했습니다. 순수한 성능보다 승무원 생존성에 대한 강조는 향후 70년 동안 군용 항공 철학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레이더, 무선, 전자전 장비를 단일 기체에 통합한 것은 현대 해군 항공의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일리엄 슈엔들러, 르로이 그러먼, 로버트 홀, 그리고 그러먼 항공사의 엔지니어링 팀은 단순한 정교한 내격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평가들이 못생겼다고 불렀던 통 모양 동체에 쌓인 해군 항공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중복성과 견고한 구조를 통해 항공기의 생존성을 설계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다재다능함이 전문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승무원의 편안함과 능력이 순수한 성능 수치보다 임무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벤져 항공기를 탄생시킨 설계 철학은 수십 년 동안 미국 해군 항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승무원을 살아서 기환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은 미 해군 항공기 설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다목적 능력에 대한 집중은 미래의 요구사항을 형성했습니다. 첨단 전자 장비와 무기 시스템의 통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패턴을 확립했습니다. 어벤져 항공기는 단순히 제2차 세계대전의 성공적인 항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임무에 적응하고 생존하며 성공할 수 있는 전투 항공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12척의 항공모함이 침몰하거나 침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장 큰 2척을 포함한 6척의 전함이 침몰했습니다. 19척의 순양함과 25척의 구축함도 침몰했습니다. 약 30척의 잠수함과 500척 이상의 상선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총 100만 톤의 적군 선박이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1만 대가 제작된 항공기 중 729대가 손실되었습니다. 46,000회의 전투 출격에서 1.58%의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손실된 항공기당 침몰시킨 선박을 기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항공기 중 가장 높은 격추율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세운 설계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항공기를 만들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단순한 항공기를 만들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효과적인 항공기를 만들었으며 효과성은 정교함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중복성, 모든 백업, 심지어 단 1온수의 추가 중량까지 임무에 기여했습니다. 오직 복잡성만을 보았던 비판가들은 모든 결정 뒤에 숨겨진 목적을 놓쳤습니다. 이 항공기는 복잡함을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예측 불가능하며 생존은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교했습니다. 생산 성과 자체도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9,836대의 어벤져 항공기가 단 3년 만에 제작되었습니다. 최고 생산량에서는 공장들이 한 달에 2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인도했습니다. 전쟁 전에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제너럴 모터스사는 혁신적인 생산 기술을 통해 주요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이 항공기 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단 몇 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 역량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쇠볼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바로 그 조립 라인 근로자들이 이제 어뢰 폭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미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어벤져의 작전 다용도성은 마찬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명한 어뢰 공격 외에도 어벤져는 어뢰보다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더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를 사용하여 완전한 어둠 속에서 목표물을 찾고 공격하는 야간 작전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은 전투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수백 명의 추락한 조종사들을 태평양에서 구조했습니다. 그들은 공중 앰뷸런스 낙하를 하러 섬 전투에서 심각하게 부상당한 인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수비대에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정보 분석을 위해 적 시설을 차량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을 찾아 항로를 순찰했습니다. 그들은 해병 보병을 위한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어떤 단일 항공기 유형도 이처럼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어벤져 작전의 인적 손실은 다른 어뢰 폭격기 유형보다 낮았지만 여전히 상당했습니다. 대략 730개의 승무원 팀이 전투에서 손실되었습니다. 이는 2,000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항공기는 엄청난 손상을 입고도 승무원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적 상태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낮은 손실률은 더 많은 승무원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생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조종사들이 돌아와 새로운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더 많은 경험이 보존되어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을 우선시한 공학적 결정은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벤져 승무원들의 개별적인 영웅적 행동은 수많은 해군 역사 기록을 채우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들 외에도 수천 명의 조종사, 폭격수, 무전병, 그리고 포탑사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공포 사격과 전투기 공격 속으로 날아가 목표물에 무기를 투하했습니다. 그들은 태풍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극심한 사거리에서, 불가능한 조건 아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압도적인 방어망에 맞서 공격을 강행했습니다. 그들은 부상당한 승무원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손상된 항공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안전하게 탈출하는 대신에요. 어벤져는 그들에게 싸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용기가 나머지를 해냈습니다. 어뢰 폭격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현대에 대한 미사일은 1944년에 어뢰 폭격기 편대가 필요했던 일을 몇 분 만에 해냅니다. 어떤 나라도 어뢰 폭격기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임무 자체는 기술에 의해 구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벤져의 교훈은 공학과 설계의 모든 락락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존 가능성을 위한 과도한 설계는 생명을 구합니다. 중복성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정교함은 목적이 있고 잘 실행될 때 능력을 창출합니다. 다용도성은 종종 전문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손상을 흡수하고 계속 기능하는 능력은 생존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항공 분야를 훨씬 넘어 적용됩니다. 어벤져는 견고한 구조가 교체 비용보다 적게 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갑, 중복 시스템, 그리고 과도하게 제작된 구조의 추가 무게는 여러 번 보상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생존한 항공기에서, 그리고 다시 싸우기 위해 살아남은 승무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들이 살아남아 훈련 요구 사항이 줄어들었습니다. 회계사들은 더 가볍고 저렴한 항공기를 선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투 기록은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에 대한 투자는 승리 횟수와 구한 생명으로 측정되는 배당금을 지불했습니다. 가장 못생긴 미운 오리 새끼가 가장 치명적인 사냥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너무 정교하다고 말하는 항공기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만큼 충분히 정교합니다. 어벤져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서 이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잠자는 동안 전쟁을 준비했던 단호한 적과의 전투였습니다. 비평가들이 무시했던 그 항공기는 더 우아한 설계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해전의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그것은 항공기 생존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군사 항공의 랑양을 미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어벤져들은 에어쇼에서 비행합니다. 그들은 미국 산업과 미국 조종사들이 무엇을 달성했는지 새로운 세대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60대의 어벤져가 다양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몇몇은 헌신적인 단체와 수집가들에 의해 비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복원된 어벤져가 머리 위로 날아갈 때 그 독특한 실루엣과 엔진 소리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자들을 이 믿을 수 없는 전사들이 태평양 상공을 지배했던 시대로 데려갑니다. 1941년 8월에 베스페이지에서 이륙한 어벤져가 있었습니다. 비평가들이 무시했던 그 볼품없는 괴물은 그들이 모두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우아함이나 단순함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칠 줄 모르는 효과성을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임무를 거듭하고 해를 거듭하며 전쟁이 요구하는 모든 락화를 수행했습니다. 실패했어야 할 정교한 어뢰 폭격기는 대신 해군 항공의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락사상 다른 어떤 항공기보다 더 많은 적함을 침몰시켰습니다. 결국 그것은 실패할 만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리할 만큼 충분히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함으로써 그것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다른 어떤 어뢰 폭격기보다 더 많은 승무원들을 살아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침몰시킨 톤수나 획득한 전투 훈장보다도 그 성과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벤져 성공의 진정한 척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항공기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